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전현수 박사의 불교 치료 강의를 읽겠습니다. 오늘은 240쪽 무조건적 자유와 행복을 얻는 법, 비교에서 자유로워지기입니다. 비교도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비교를 하곤 합니다. 대통령을 보고서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하구나 라고 생각하고, 연예인을 보고서는 나는 왜 이렇게 매력이 없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괴로워하지요. 반대로 거지를 보고서는 내가 저희보다는 낫지 이렇게 생각하며 행복해 합니다. 한마디로 비교를 하는 습관 때문에 우리는 조건에 따라 행복과 불행을 오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교가 없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교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누구누구보다 낫다, 누구누구보다 못하다, 누구와 같다입니다. 비교에는 늘 대상이 있습니다. 그 대상 즉 남이 내 인생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비교를 하는 겁니다. 나는 내 인생의 필요에 따라 일하고 쉬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비교를 하면 나의 필요보다는 남의 시선에 맞추려 하게 되므로 나에게 꼭 맞게 살지를 못합니다. 저는 환자가 오면 지갑을 비유로 들어 비교에 대해 이런 대화를 나누고는 합니다. 환자분이 뭔가를 살 때 가진 돈만큼 살 수 있나요, 없나요? 살 수 있지요. 남이 환자분을 좋게 본다고 이 지갑에 돈이 많아집니까? 반대로 나쁘게 보면 돈이 적어집니까? 아니요. 우리는 자기가 가진 지식이나 몸 상태를 가지고 그만큼만 사는 존재입니다. 남이 우리를 좋게 보거나 나쁘게 본다고 해서, 또 내가 남보다 나를 낮춰보거나 높여본다고 해서 우리가 가진 게 달라지진 않습니다.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게 있으면 노력을 해서 그걸 갖춰야지 비교만 해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비교가 없어지면 온전하게 자기가 될 수 있고, 비교로 인한 고통이 많이 없어집니다. 숫단이 빠따의 최상에 대한 8개송의 경에서 부처님은 비교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남과 비교하여 동등하다거나 열등하다거나 우월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비교가 없는 삶을 살아가거라. 비교하면 그로 인해서 불화가 생기고 괴로움이 생긴다는 뜻으로 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비교도 조건이 마련되어야 일어납니다. 비교할 만한 조건이 되니까 비교하는 것이지요. 내 속에 비교하는 시스템이 없으면 비교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비교가 일어나는 조건이 무엇이냐? 일단 내가 있습니다. 내가 있으니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나보다 낫다, 나보다 못하다, 나와 같다 하고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하나의 요소만 보는 좁은 소견이 있습니다. 우리가 비교를 할 때 보면 절대로 전체를 다 고려하지 않습니다. 전체에서 어느 하나만을 콕 집어 비교합니다. 예를 들어 학력을 중시하는 사람은 누군가를 보고 저 사람은 서울대 들어가서 참 좋겠다. 나는 이게 뭐야? 하고 비교합니다. 건강, 성격, 인간관계 같은 다른 요소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건 보지 않고 서울대 하나만 보는 거지요. 마지막으로 전체 과정을 보지 않고 결과만 보는 좁은 소견입니다. 앞의 예로 계속 이야기하면 서울대 들어가려면 포기해야 하는 게 많습니다. 노는 것도 포기하고 잠도 많이 줄여야 하고 건강이 나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비교하는 사람은 그런 과정을 못 본 채 서울대라는 결과 하나만 놓고 비교를 합니다. 비교는 이 세 가지가 마련되어야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비교하는 습관이 없어질까요? 비교를 일으키는 둘째 조건인 하나의 요소만 보는 좁은 소견은 비교의 초점이 되는 요소만 보지 않고 다른 것까지 전부 보는 훈련을 계속하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남보다 못하다고 해도 나의 전부가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은 내가 좀 못하지만 다른 것은 나은 게 있습니다. 비교를 일으키는 셋째 조건인 결과만 보는 좁은 소견은 결과가 있기까지의 과정을 쭉 보면 사라집니다. 만약 누군가가 서울대에 들어가기까지
밟은 십수년의 과정을 전부 본다면 난 서울대 안 가면 안 갔지 그렇게는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비교를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비교를 일으키는 첫째 조건인 나는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요? 보통 우리는 남을 보다가 나로 탁 돌아오는데 그러지 말고 항상 남만 보면 됩니다. 언제나 남만 열심히 보면 비교가 없어집니다. 남을 열심히 보면 지혜가 생깁니다. 아, 이렇게 사니 이런 결과가 왔구나 하고 알게 됩니다. 오랫동안 관찰해보니 삶이 힘든 사람은 자기가 잘 사나 못 사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냐 등을 늘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힘들어하는 사람은 주의가 자기 자신에게로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이와 반대로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주의가 바깥으로 가 있었습니다. 바깥에서 일어난 일에 관심을 두지 자신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나를 생각할 때 올 수 있는 괴로움이 없는 거지요. 또 가까운 사람이 잘되면 어떻게 해서 잘 되었나를 살피고 남이 잘못되면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잘 헤아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잘되고 잘못되고에 따라 자기에게 어떤 영향이 오는지를 잘 봅니다. 그리하여 남이 잘 되었을 때 자기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남이 잘못되었을 때 자기에게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비교가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세상 돌아가는 이치에 늘 호기심을 갖고 속속들이 잘 관찰하여 지혜가 길러졌으니 세상살이도 수월하게 풀립니다. 불교식으로 말하면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보는 능력을 갖게 되어 인과의 법칙에 따라 순탄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지혜롭게 살기 정신건강으로 가는 17가지 길입니다. 이 중에서 읽는 데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찾은 정신건강으로 가는 길은 지금까지 소개한 3가지 말고 17가지가 더 있습니다. 자유롭고 순리에 맞게 지혜롭게 사는 방법들인데요. 모두 환자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터득한 것들입니다. 환자들은 대체로 다음에 17가지 가운데 1개 이상에서 걸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첫째, 반응을 건강하게 하기. 첫째는 반응을 건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누군가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누가 사업하다가 부도가 났다면 그 사실보다는 그가 그 일에 어떻게 반응하냐를 보고 그가 어떤 사람인가를 평가합니다. 살다 보면 별일이 다 일어납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이 함께 살고 있고 기후와 풍토 같은 것도 예측 가능하지 않게 계속 변하고 사람들이 또 새롭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들이 불러오는 변화가 서로 뒤얽혀 있으니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세상 일이란 사람 힘으로 통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만나는 환자들을 보면 세상 일에 그러한 본성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불안으로 힘겨워하는 환자는 어떤 일이 안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일어날 조짐이 보이니까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상관없다.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나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마음을 유지하면 불안은 없어집니다. 바라는 게 아무것도 없는 삶이 제일 좋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건 그것이 일어날 만한 필연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과를 바꿀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결과에 적절하게 대응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험 보는 날 아이가 늦잠을 잤다고 가정해 봅시다. 눈을 떴더니 1교시 시험이 끝날 시각이에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이에게 잘한다, 시험날 늦잠이나 자고 이렇게 비난하며 서둘러 학교에 보내야 할까요? 아니면 시험 망쳤으니 그냥 포기해 이렇게 이야기해야 할까요? 자책하거나 포기하면 설사 나머지 시험을 치른다 해도 제 실력을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남은 시간이라도 건져야지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아이에게 차분하게 설명해 주는 게 좋습니다. 이미 지난 일은 어쩔 수 없고
이런 경우에 이전에도 있었을 테니 먼저 학교에 가서 선생님과 상의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너는 잠을 푹 잤으니 컨디션이 좋을 거고. 그러면 남은 시험은 최상의 상태로 치를 수 있을 거다. 마음 편히 먹고 남은 시험 차분하게 치르자. 이렇게 다독여서 아이가 건강한 반응을 하게끔 도와주는 겁니다. 사실 정신치료라는 것도 환자들이 반응을 건강하게 하게끔 도와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반응을 건강하게 하는 것, 그리고 자기가 반응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잘 지켜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탁과 거절에서 자유로워지기. 환자들 가운데 부탁과 거절에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살다 보면 부탁을 하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데 이걸 잘 처리하지 못하면 인생이 피곤해집니다. 부탁을 받는 게 부담스러워서 사람을 잘 안 만나는 사람도 있고, 남의 부탁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속에 미안한 감정을 담고 사는 사람도 있고, 남에게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화를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부탁이니 거절이니 하는 말이 잘못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말은 듣는 사람이나 쓰는 사람에게 일단 부담을 안겨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탁이나 거절과 관련해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부탁을 하는 게 아니라 단지 내 형편을 상대에게 잘 설명하는 것이고, 거절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내 사정을 잘 알리는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내 형편을 상대에게 잘 설명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일단 말하는 입장에서 부담이 줄어듭니다. 상대가 들어주기만 하면 목적이 이루어진 셈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형편을 알아야 상대가 나를 도와주든 말든 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나 들어주는 것은 보통 가까운 사이라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하며, 개중에는 자기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섭섭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무언가를 하는 것은 그의 선택이지 이야기를 한 사람이 어찌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거절이나 승낙이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걸로 이해한다면, 이야기한 사람을 위해 무언가 하나는 늘 하게 되는 셈입니다. 일단 이야기를 잘 들어준 것만 해도 도움을 준 겁니다. 그리고 자기 형편이 이러저러하니 어떤 것을 할 수 있고 어떤 것은 하기 어렵다고 잘 설명한 다음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미안한 마음이 생겨날 이유도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듣는 나는 여러 선택지 가운데 하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은 여러 사람에게 손길을 뻗기 마련이어서 꼭 내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이 그를 더 많이 도울 수 있습니다. 해줄 수 없는 건 해줄 수 없습니다. 동어 반복처럼 들리겠지만 세상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러니 부탁이나 거절이라는 관점을 전환하여 피차 할 수 있는 것을 한다라고 보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실행하고 받아들이는 방식이 다르니 힘도 덜 들고 관계도 계속 좋게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